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를 위한 클릭 우아클의 김규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21년도는 코로나가 좀 잠잠해졌으면 하는 소원과 저희가 모두 더 건강하게 올해를 잘 보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 돼가지고 정말 분주하게 한 해를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서야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제 설 연휴 기간에 홍콩, 마카오를 다녀왔는데 그때 누가 저한테 우한 폐렴이 중국에서 돌고 있다는 얘기를 살짝 해줘서 제가 마스크를 왕창 챙겨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을 도착하고 이제 연휴가 끝나고 출근을 했더니 중국 갔다 온 사람은 병원에 보고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행이 저의 당분간 없을 해외여행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친구들이랑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어디든 가고 싶다. 정말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지금 저 2.5단계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이 단계도 좀 잘 지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겨울철 식중독, 노로바이러스 조심하세요라고 제가 잡았습니다. 노로바이러스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가 독감편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계속 드렸지만 어쨌든 저희가 마스크를 쓰고 손을 잘 씻고 그다음에 바깥 생활을 이전보다 덜 하고 하면서 많은 감염병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아직 원래는 지금 이제 독감이 정말 기승을 부려야 되는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독감이 의심되는 환자분들은 계속 보고가 되지만 실험실 검사로 독감이 확진이 된 케이스는 아직 0건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치금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에 좋은 일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염병이 계속 줄고는 있지만 어쨌든 주변에서는 계속 아픈 사람들이 있기는 있지요. 코로나가 아니고. 카톡이 왔어요. 언니, 우리 애가 배 아프고 토해. 계속 토하네. 열도 좀 있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종류의 카톡은 소아과 의사라면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도 그 덕분에 많은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배가 아프고 토하는데 열 좀 있어. 어떻게 해야 돼? 제가 든 생각은 야, 노로바이러스 같아. 애기 너무 처지지 않게 물 많이 주고 너무 많이 토하면 기저귀가 좀 가벼워지는 것 같고 그러면 그냥 응급실 가서 수액을 맞고 오는 게 나아. 이게 애들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갑자기 탈수가 진행되면서 심한 경우에서는 콩팥 손상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먹는 걸 보시고 그 증상에 따라서 탈수가 의심되는 경우에서는 아이가 힘들더라도 병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게 좋고 만약에 그때가 약국문이 열려 있을 시간이다 그런 경우에서는 약국에서 요즘 경구 뭐라 그러죠? 전해수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약사 선생님에게 여쭤보시고 그걸 사서 아이에게 주시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날씨가 추워지고 겨울철 되면 보통 이제 호흡기 질환이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하시죠. 독감을 포함해서 뭐 이제 이맘때쯤이면 원래는 RS 바이러스라고 꼬맹이들과 쌕쌕거리는 이제 쌕쌕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그런 모세기관지염을 많이 얘기를 하는 시즌이기는 한데 실은 겨울철에는 토하고 열나는 병이 있어요. 이쯤에 토를 너무 많이 하는데 열도 좀 난다.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건 노로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노로바이러스가 뭔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원래는 B형 독감도 실은 A형 독감에 비해서 토를 하지는 않지만 좀 배가 아프고 그런 이제 소화기계 증상들이 A형 독감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다고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겨울철에 원래는 열나면서 조금 배 아프고 이랬으면은 노로바이러스도 있지만 독감 B형도 의심을 하는 경우가 있고, 실은 코로나19, 코비드 19도 GI 증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코로나19에서도 코비드19에서도 위장관계 증상이 있다? 네, 그래서 제가 논문을 찾아봤는데 이제 코로나19에 걸린 95케이스들을 분석을 한 결과인데,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환자 중에서 이렇게 하겠다. 설사한 사람들이 24%, 입맛이 없는 사람들이 18%, 그 다음에 막 메스꺼운 사람들 18%, 그리고 토하는 사람들도 4%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코비드 19에서도 위장관계 증상이 있고, 논문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배가 너무 아프고 열이 나서 맹장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코로나 검사를 했더니 실은 이 사람은 맹장이 아니라 코로나였다. 그래서 이런 환자가 중국에서도 있었고 우리나라에서 있었다고 제가 얘기를 듣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또 막 설사하면서 배 아프고 열이 날 때는 코로나도 일부에서는 의심을 한다고 하니까 이러한 증상들도 같이 알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노로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겨울철 식중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음식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옮거든요. 리본 모양의 RNA 바이러스고 크기가 27에서 32 나노미터,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소장에 있는 미세 육모를 손상시켜서 이것 때문에 흡수가 장애가 되고, 그래서 이제 설사나 그러한 여러 가지 소화기계 증상들이 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영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Winter Vomiting Disease, 그래서 겨울철에 굉장히 구토를 많이 하는 질환이에요. 제가 이제 레지던트 때 소아과 교과서에서 나오기로는 겨울철이 되면 로타바이러스가 증가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옛날보다는 로타바이러스가 굉장히 확연하게 감소를 했고, 제가 레지던트를 할 때에 4, 5년이 지나서 이제 펠로우를 할 때만 해도 이제 이전에 비해서 확실히 펠로우 때만 해도 로타바이러스 검사를 적게 나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열심히 로타 접종을 하기 때문이죠. 제가 이전에 예방접종 지침 그 표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로타바이러스 접종만 제외하고 나머지 접종은 다 나라에서, 국가에서 이제 지원하는 사업들이고, 로타는 아직은 나라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의 90% 가까이 엄마들이 예방주사를 주고, 주사가 아니라 이제 먹는 형태인데 이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로타가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지금 라이프컴님께서 이 논문은 중국 논문이에요.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쓰신 논문들은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소아감염병 학회라고 그래서, 대한소아감염병 학회라 그래서 저처럼 소아 감염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우리나라 소아의 데이터를 모아서 논문을 내신 적이 있는데요. 그게 제가 너무 자랑스럽게 친구들한테 자랑을 했던 논문이고, 저는 거기에 참여를 하진 않았지만 제가 소개드린 논문은 중국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환자들이 막 많아졌을 때 그때 나왔던 논문이고요. 어쨌든 지금 계속 우리나라에서도 소화기계 증상이 이제 코비드 증상을 의심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항목 중에 하나로 들어가고 있어서 그런 것들은 그냥 제가 참고로 보여드린 거니까요. 5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이제 유행성 위장감염이 굉장히 많은 원인들이 있는데, 로타바이러스 백신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1위가 노로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아이들한테서 굉장히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성인의 90% 이상에서 항체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항체가 있다고 그래서 이 병에 대해서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질환들도 있지만, 노로 같은 경우에서는 아직은 항체가 양성이라고 그래서 이 병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재감염이 되고
무증상 감염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항체 양성 이퀄 내가 다시는 노로에 걸리지 않는다는 아니다라는 것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겨울철에 환자가 가장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 뒤에서 그래프도 보여드릴 텐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11월부터 증가를 해서 3월 즈음이 되면 환자가 감소를 합니다. 보통 변으로 나와서 입으로 들어가는 그런 루트로 감염이 되고요. 그러니까 변이 저희가 이제 조금 나이브하게 얘기를 하면 똥물에 감염된 음식을 먹으면 걸리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예방 수칙을 말씀드릴 때도 음식물들을 잘 씻고 손을 잘 씻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잠복기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고 잠복기 이후에 증상이 나타나는데 주로는 구토가 가장 많고요. 감염 4주가 지나도 바이러스가 계속 변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전염력이 강해요. 그래서 100개 미만의 바이러스 입자만으로도 감염이 가능한데 한 문헌에서는 10개의 입자만 있어도 감염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5년 전에 저희가 이제 친한 가족이랑 크리스마스 이브에 식사를 했어요. 근데 나온 아이가 계속 토하고 컨디션이 안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 조심시켜야겠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부터 저희 큰딸이 토하고 막 열나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애가 좋아졌어요. 그랬더니 한 2, 3일 후에 저희 그때 돌 막 지났던 저희 둘째 아이가 이제 토하고 설사 열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얘가 좋아졌더니 한 일주일 후에 저희 이모님께서 토하고 설사하고 그래서 저와 저희 남편 집에서 그때 너무 바빴던 저와 저희 남편은 안 걸리고 우리 아이들과 이모님이 걸리셔서 아주 집안이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감염력이 세기 때문에 5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걸려도 이걸 성인들한테까지 전파를 하고 성인들이 굉장히 주변에까지 많이 퍼뜨리는 거죠. 그래서 겨울철에 굉장히 음식물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식이 굉장히 중요한 감염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초록 채소. 그래서 한 미국의 논문에서는 40%까지도 샐러드에서 옮는다라는 논문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신선한 과일, 그러니까 익히지 않은 과일이죠. 그리고 조개류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게 굴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 아는 분도 어리굴젓을 드시고 두 부부께서 링거를 맞으실 정도로 계속 토하고 아주 고열은 아니지만 37도 후반에 미열이 계속 지속되셨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요맘때 되면 굴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희 엄마께서 옛날에 무슨 말씀 해주셨냐면 굴을 먹어도 되는 철은 영어로 그 월을 말할 때 알이 들어있는 계절에 먹어라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래서 지금 갑자기 헷갈리네요. 근데 지금이 요 전까지 굴철이었잖아요. 그래서 굴을 생굴로 드셨을 때 또는 익히지 않은 상태로 젓갈을 만들어서 드셨을 때 걸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젓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가 이전에 A형 간염, B형 간염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수입산 굴젓 조개젓 때문에 A형 간염 환자가 2019년에 엄청나게 많이 늘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12월 31일까지 80년대생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예방주사를 놔줬었어요. A형 간염에 대해서. 그래서 A형 간염은 혹시 80년대생 분들 그리고 90년대생 분들은 한 번씩 확인을 하시고 맞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이프컵님 다른 젓갈 종류에도 노로바이러스 어쨌든 익히지 않은 그러니까 조개류의 젓갈에서는 노로바이러스가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생적으로 만들어진 것들 위주로 드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환경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있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환경이 안정적이라는 말은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잘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하의 온도서부터 60도까지 이 바이러스들이 생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철 식중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영하의 온도에서도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환경에서 굉장히 잘 수일간 생존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여름철에는 저희가 식중독 딱 생각을 해서 조금이라도 상하거나 기분이 안 좋은 음식은 먹지 않는데, 저희가 상대적으로 겨울철에는 뭔가 기온도 낮고 그렇기 때문에 음식 관리에 있어서 여름철보다는 덜 철저한 게 확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면 환경에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겨울철에는 상대적으로 음식물을 소홀히 관리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굉장히 춥기 때문에 손도 여름철보다는 좀 덜 씻는 경향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겨울철에 음식을 통해서 옮아요. 그래서 겨울철 식중독이라고 저희가 별명을 붙인 것 같습니다. 메스꺼움과 구토가 굉장히 주로 있고요. 물설사 같은 경우에서는 증상이 심하지는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뒤편에서 말씀을 제가 그림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노로바이러스, 그 다음에 로타바이러스, 그리고 아데노바이러스가 굉장히 이제 장염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는 유명한 바이러스들인데, 이 나머지 로타나 아데노바이러스에 비해서 노로바이러스가 굉장히 특징적으로 갖는 특징은 굉장히 토를 심하게 한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희 큰아이가 막 토를 했을 때 저희 둘째 아이가 언니 토가 마려워? 토가 마려워? 엄마 언니가 토가 마렵대요 라고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노로바이러스는 구토가 위주고, 그 다음에 아데노바이러스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증상이 굉장히 오래 간다. 그래서 일주일에서 거의 2주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반면 노로바이러스는 12시간에서 60시간, 그러니까 만 5일 정도 앓는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고, 로타바이러스 같은 경우에서는 구토보다는 굉장히 고열, 그리고 심한 경우에서는 경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설사를 굉장히 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장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들이 조금씩 성격이 다르다는 것, 요거를 말씀드립니다. 에릭선님, 로타가 아니라 로타바이러스인데요. 로타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의 일종이고, 소아들에서 영유아에서 장염을 일으키는 굉장히 유명한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린 아이들 6개월까지 예방주사를, 늦어도 8개월, 생후 8개월까지는 예방주사를 마치도록 되어 있는 바이러스인데요. 상대적으로 건강한 성인들에서는 증상이 아주 심하지는 않고, 다시 노인층이 되면 좀 증상이 생기는 그런 바이러스인데요. 굉장히 예방접종이 열심히 하면서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구토를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했고요. 요거는 2020년도 감염병 표본 감시 자료고요. 52주 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에서는 1월 1일이 포함된 주, 그러니까 이번 주가 제1주입니다. 21년도 1주가 요번 주고요. 그래서 매번 누적해서 마지막 주가 52주 차, 지난주가 52주 차였거든요. 지난주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51주 차까지의 모든 자료들을 모아서 이제 52주 차에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31일 날 발표가 됐는데요. 보시면 로타바이러스 여기 나와 있죠. 로타바이러스는 110명 중에서 97명 중에서 23명, 노로바이러스가 68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데노바이러스도 5명 이렇게 지금 지난주에 보고가 됐습니다. 누적을 보시더라도 노로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19년 52주에 비하면 확실히 노로바이러스가 280명에서 68명으로 많이 감소한 양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저희가 손을 열심히 씻고 외식을 많이 안 하고 집에서 안전한 음식들을 먹으면서 이렇게 노로바이러스가 많이 감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16년도부터의 이 그래프를 보여주는 건데요. 보시면 빨간색이 노로바이러스고요. 이렇게 피크를 치고 있는 계절이 이제 11월부터
3월이 되면 다시 감소를 하고 여름철에는 아주 없어지진 않아요. 상대적으로 비율이 적고 오히려 여름철이 되면 로타바이러스가 조금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계속 보시다가 2020년도 금년을 보시면 확실히 52주에서의 그래프가 다른 주의 피크보다는 조금 낮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확실히 손 씻기가 굉장히 호흡기 감염뿐만이 아니라 여러 질환들을 막는 데도 도움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가 바이러스가 계절적인 영향이 있을까를 찾아봤어요. 근데 위장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대한 논문은 제가 찾지를 못했고, 호흡기 바이러스에 있어서 왜 이제 계절적으로 유행하는 것들이 있는가라고 얘기를 하는 논문이 있었는데, 제가 그래프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라이노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1년 내내 있어요. 근데 A형 독감, B형 독감, 독감은 겨울철에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유행을 하는 철들이 있는데, 거기서 논문에서 재미난 표현을 쓰는데, 바이러스들마다 서로 겹치고 싶지 않아 하는 상대를 인정을 해주는 그러한 성격이 있대요. 그래서 A형 독감이 유행을 할 때는 라이노바이러스가 상대적으로 좀 낮은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 2009년에 독감이 이제 신종플루가 그때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 라이노바이러스 때문에 A형 독감 유행 시기가 조금 이렇게 맞물려서 라이노가 감소를 하고 A형 독감이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보였다, 이런 논문이 있어서 바이러스들도 이제 자기가 유행하는 철에는 자기가 유행을 하고, 다른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철에는 자기가 이제 좀 물러나주는 그런 성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왜 바이러스가 이렇게 계절적인 영향을 받을까? 이런 논문이 있었는데, 호흡기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 가지 온도, 습도가 바이러스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온도, 습도가 바이러스들마다 다르고, 그 다음에 호흡기 이 안에서 제가 늘 환절기나 겨울철에 건조할 때는 물을 많이 드세요. 저도 얘기를 하고 많은 선생님들이 물 드세요, 가습기 쓰세요, 가습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의 점막이 촉촉하게 유지를 해야지 바이러스들이 이렇게 미끄러지는데, 습도가 잘 유지가 되지 않고 건조하게 되면 이 점막층이 끈적끈적해 되면서 바이러스가 더 잘 붙는 환경이 된대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온도, 습도, 그 다음에 점막의 환경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요소들 때문에 바이러스들의 계절 역학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로바이러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적으로 영하 온도에서도 다른 바이러스들보다 더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아직 백신은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겨울철에 더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한 표인데 퍼센트를 보시면 역시나 아데노바이러스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노로바이러스가 지난주 51주 차에서 42%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만 5세 아이들의 표본 감시하는 센터에서 변을 다 받아요. 변을 받아서 거기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변이 몇 %인가. 그래서 봤더니 45%에서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는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100%의 변 중에서 45%가 검출이 됐고 100%의 변 중에서 43%가 노로바이러스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의 변을 보면은 병원에 가는 아이들의 반에서는 노로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노로바이러스 아직은 물론 작년에 비해서는 환자 수 자체는 감소가 되어 있지만 계속 유행을 하고 있고, 제 주변에서도 계속 유행을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저에게 요 카톡을 보낸 친구도 그 아이의 아기도 아팠고, 그 다음에 저희 집 옛날처럼 이모님도 아팠고, 요런 증상이 있었어요. 저희 집도 이전에 저희 아이들 이모님까지 걸렸다가 저희 친정아빠도 걸리고, 그래서 엄마도 걸리고, 아무튼 우리 아이들과 누가 친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꼭 말씀드리는 것들, 이제 강조하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요건 노로바이러스가 그래서 지금 총 장염 환자 중에서 95%가 노로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보시면은 여름철에는 확실히 환자가 적고 3월에 감소를 해서 다시 11월에 증가하는 양상, 전형적인 우리나라에서의 노로바이러스의 유행 양상입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아까 제가 여기 댓글을 보니까 치료를 동네 병원에서는 안 해주던데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장염 같은 경우에서는 치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성 장염에서는 치료약이 없어요. 바이러스는 저절로 낫는 병입니다. 내가 그 병을 이겨내는 병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독감을 앓을 때는 여러 가지 항바이러스제를 주시잖아요. 또는 세균 감염이 있을 때는 항생제를 주시잖아요. 근데 독감이나 몇 가지 바이러스들을 제외를 하고는 항바이러스제를 대부분 주지 않습니다. 효과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노로바이러스를 없애주는 치료약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대증요법, 그래서 증상을 좋아지게 도와주는 거고요. 탈수 교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탈수 교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온 음료, 달짝지근한 이온 음료를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방과 당분이 낮은 음식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염 환자에게 무조건적으로 하얀 죽을 먹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위장관이 열심히 소화를 시켜야 되는 성분들이 있으면 복통이 굉장히 지속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방이 많거나 단 음식 같은 경우에는, 특히 단 음식은 삼투성 설사를 야기를 시켜서 오히려 설사가 악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노로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철에 설사를 한다, 그런 경우에서는 조금 부드러운 음식을 드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진 밥에 장조림에 김 싸서 드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반드시 죽을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죽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꼭 죽을 주실 필요는 없고, 부드럽고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들을 천천히 드시면 되시고, 주스는 말씀드린 대로 당분이 높기 때문에, 또는 과당 같은 것 때문에 설사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단 음료는 주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설사약은 바이러스성 장염에서는 추천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스메타 같은 경우에서는 일부에서는 주는 경우도 있어서, 스메타는 설사약이랑은 조금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스메타는 일반 의약품으로 약국에서도 사서 드실 수가 있고, 혹시 스메타를 드시는 경우에서는 제가 이전에 일하는 엄마를 위한 팁인가? 그 비욘디에서 이제 제가 이전에 했던 강의에서도 보시면 스메타 먹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스메타는 반드시 음식을 드시기 전에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쉽게 설명을 하기를, 장을 코팅을 해서 설사가 나오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저희가 꼭 식사 전에 드시고 한 30분 있다가 식사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약마다 조금씩 먹는 방법,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스메타는 반드시 밥 먹기 한 30분 전쯤 드시는 게 좋다,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산균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아요. 근데 어떠한 유산균을 몇 마리 이상 줘라 라고 얘기를 한다고 논문마다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유산균이 100%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고, 어느 정도 증상 조절에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병원에서 유산균 중에서 이제 저희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비오풀이라는 건데, 그걸 먹으면 구토에도 좀 도움이 되고 있는 거는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급여 항목이라고 그래서 급여, 이렇게 나라에서 돈을 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급여 항목은 6세 미만의 어린이들에서 급성으로 감염성 설사에서만 급여가 되기 때문에, 6세 이상의 사람들한테서는 혹시 설사를 하는데 바이러스성 설사 같은데 유산균을 선생님께서 처방하시면 그건 비급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왜 이렇게 약값이 비싸요? 라고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뚜렷한 노로바이러스만의 치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은 알코올로 죽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되게 재밌는 논문을 찾았는데, 알코올 손소독제가 코로나 시대에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논문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알코올로 손을 씻으면 웬만한 바이러스들은 죽는다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노로바이러스는 알코올로 손을 씻는다고 해서 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어야 되고, 우아클이라고 제 개인 채널에서 보시면 아마 두 번째 코로나 편 같기는 한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손 씻는 영상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비누를 이용해서 손을 씻어야 된다고 하고, 손바닥, 손등, 손목, 그다음에 손가락 사이사이, 그래서 손톱 사이사이, 그래서 이렇게까지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되고, 그래서 손을 씻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생일 축하합니다를 영어로 한번, 한국말로 한번 부르면 30초가 돼서 손을 씻으면서 속으로 생일 축하 노래를 2번 부르세요. 이런 팁을 저희 아이들이 영상을 찍은 게 있어요. 그래서 노로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코올 세정제로 손을 씻으시면 효과가 없어요. 흐르는 물에 반드시 비누를 써서 손을 씻어주시고, 고체 비누 같은 경우에서는 어쨌든 거기 안에 여러 사람들이 만지는 거기 때문에 조금 위생이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찝찝해서 고체 비누를 쓸 때는 한번 물에 헹군 다음에 손을 씻거든요. 그래서 물비누를 쓰시는 게 개인적으로는 더 위생적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디나 다 물비누가 있을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고체 비누라도 흐르는 물에 꼭 씻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토를 많이 하면서 토하면서 이 바이러스 분자들이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묻어요. 저도 이전에 기억하는 게, 저희 아이가 토를 해서 변기를 닦았는데 변기 커버 위에까지 튀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노로바이러스가 어딘가에 묻어 있으면 수일 동안 생존을 해 있을 수 있는 굉장히 지독한 녀석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는 블리츠라고 얘기를 하던데, 표백제 같이 염소가 들어가 있는 소독제를 이용을 해서 닦아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을 조리하기 전에, 화장실을 사용한 후에, 그리고 식사하기 전에 꼭 손을 씻으시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그리고 음식을 조리할 때 혹시 내가 조금 장염이 있는 것 같을 때는 위생장갑을 착용을 하실 것을 권고를 드리고요. 가열 조리를 할 때는 음식물 내부까지 가열이 충분히 될 수 있게, 그래서 100도 이상으로 끓이면 없어지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굴 같은 것들은 중심 온도가 85도 이상으로 1분 이상 완전히 익히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심 온도가 85도가 되려면 끓는 물에 충분히 익혀주시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괜히 이러한 것들을 공부하고 난 이후에는 생굴을 먹기가 조금 찝찝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식당이 아니면 굴을 먹지 않고 굴전이나 아니면 굴탕 이런 것들을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하수는 상대적으로 오염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반드시 겨울철에 끓여서 드셔야 되고요. 채소류 같은 경우에서는 염소 소독액 등으로 5분 이상 담그고 물로 3일 이상 씻으라 그러는데, 제가 염소 소독액을 채소도 쓸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소독액으로 깨끗이 충분히 씻어서 주실 것을 강조를 드리고, 그리고 절단을 한 다음에 씻는 게 아니라 씻은 다음에 절단을 하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조리대와 개수대는 화장실이나 여러 가지 환경처럼 중성 세제라든지 염소 소독액으로 깨끗이 닦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아마 엄마들이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어린이집, 유치원 언제부터 보내도 되나요? 보통 요즘 코로나 환자들도, 코비드-19 환자들도 퇴원할 때 음성 양성 검사를 다시 안 하고 증상이 좋아지면 병상이 없기 때문에 내보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쨌든 일상생활로 환자를 돌려보낼 때 가장 기준은 감염 전염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아과 시험 문제 중에 가장 유명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뭐 어떤 질환에 걸렸다, 뭐 항생제를 준 지 몇 시간 안에 몇 시간 지나면 감염력이 떨어지냐, 뭐 얼마 후에 단체 생활을 해도 되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에서는 노로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바이러스성 장염 같은 경우에서는
변이 기저귀 밖으로 넘치지 않거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변이 너무 묽거나 그러면 기저귀 밖으로 변이 나오잖아요. 결국 이거는 환경에 변을 뿌리고 다니는 그런 감염원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변이 기저귀 안에 예쁘게 있을 수 있는 상태면 보내도 된다. 그리고 화장실을 혼자서 갈 수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을 가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지 않고 화장실에서 성공적으로 변을 보고 나올 수 있으면 단체 생활을 해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는 평소 변을 보는 횟수보다 2회 이상으로 변을 보지 않는 경우에서는 일상생활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친구가 설사라든지 토를 한 이후에 48시간 이후가 지났을 때 일상생활로 돌아보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요즘은 어쨌든 이러한 다중이용 시설을 가지 못하지만 나중에 언젠가 수영장을 다시 갈 수 있을 때 아이가 장염이 걸렸을 때 수영장은 언제 보내도 되나요? 수영장은 설사가 멈추고 나서 일주일 후에 보내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 계속 드리지만 오염된 물이 감염원 중에 하나인데 수영장 가면 물을 마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똥물이라고 수영장 물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수영장에서 소독약 냄새가 심할수록 감염이 굉장히 많은 곳이다. 왜냐하면 소독약 자체가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소독약이 이 나쁜 것들을 죽이면서 나오는 냄새가 우리가 생각하는 소독약 냄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독약 냄새가 심한 수영장은 깨끗한 수영장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었어요. 어쨌든 수영장은 무조건 설사가 멈추고도 일주일 정도 이후에 변이 예쁜 일주일을 보시고 나서 보내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엄마는 언제부터 조리를 해도 될까요? 엄마가 증상이 있는 경우에서는 조리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네요. 어쨌든 엄마뿐만이 아니라 누구든 증상이 있는 요리를 하시는 분들은 증상이 없어지고 나서 이틀 정도 지난, 여기 보니까 요 윗줄에도 있잖아요. 구토 설사 후 48시간 이후. 그래서 이틀 정도 증상이 없으면 안심하고 식사 조리를 하셔도 된다. 하지만 그래도 손은 잘 씻으셔야 된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좀 짧게 준비를 했어요. 지난번 비욘디에서 이제 금년에 바라는 점 이런 거를 제가 보니까 너무 내용이 길다 이런 코멘트들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질문들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소아과가 있듯이 노인과가 대학 병원에 있는지요? 라이프컵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노년내과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노년내과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과 중에 하나인 게 노인층 인구가 굉장히 증가를 하기 때문에 노년내과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병원 보시면 노년내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촌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에서도 노년내과 교수님들 되게 좋으시거든요. 저의 외할아버지도 돌아가실 때 일주일 동안 노년내과에 입원해 계셨었어요. 그래서 노년내과 있는 대학병원들 많이 있으니까 검색하시고 가까운 곳으로 혹시 어르신 계시면 모시고 가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소아 및 실버층은 면역 및 호르몬이 불안정하니까 노인과가 따로 있죠. 네, 노인과 따로 있다는 건 호르몬 불안정, 면역 불안정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소아는 성인의 미니어처가 아니다. 초소판이 아니다. 결국 소아랑 성인은 다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아과에서 보는 거거든요. 노인분들도 어떻게 보면 건강한 성인과는 여러 가지 건강 상태라든지 생리작용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몸의 구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래서 따로 있는 것 같고 또 노인들에게 더 특화된 여러 가지 약이라든지 또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젊은 분들보다 질병을 앓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선생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에릭선님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셨네요. 코로나 소독제 과다 사용은 몸에 안 좋을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 뉴스에서도 나왔잖아요. 이 알코올 분사하는 게 아이들 눈높이에 있기 때문에 이 알코올이 아이들 눈에 묻어서 결막에 화학적 손상이 있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정말 우리가 알코올을 이렇게 짜거나 뭐 나오는 게 우리 둘째 아이 여기 머리 요 부분에 있더라고요. 제가 어디를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가 유리문으로 돼 있었어요. 유리문으로 돼 있었는데 굉장히 재밌었던 게 유리문을 한 지가 안 돼서 유리가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근데 이런 문양이 띠 모양으로 제 눈높이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둘째가 너무 흥분해서 막 뛰어가다가 그 유리창이 있는 거를 자기 말로는 유리창이 있는 걸 알았는데 속도를 못 줄였대요. 근데 어쨌든 그 앞에서 정말 쾅 부딪혀서 튕겨져 나올 정도로 세게 부딪혔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너무 당황을 해서 아이를 보고 있는데 거기 매니저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 띠가 있는데 애기가 못 봤나 보네요 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엄청 열받은 적이 있었는데, 아이는 그걸 보려면 고개를 올려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주변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성인의 기준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손소독제도 아이의 눈높이에, 물론 성인이 손을 뻗기가 좋은 위치가 아이의 눈높이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의 배려가 조금 더 있었으면 싶은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에스컬레이터 손잡이도 아이들은 이렇게 높게 잡게 되고요. 여러 부분들이 성인 위주로 돼 있고, 코로나 데이터도 실은 성인 위주로 보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거 제가 곁다리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알코올 같은 성분들이 기체가 되면서 호흡기에 자극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제가 코로나 최근 업데이트 논문들과 어린이들 논문을 조금 준비를 해서 비욘디에서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눌 예정이어서 거기에 이 논문을 뽑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가 코로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한번 그 부분도 같이 다룰 테니까 그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슬쩍 읽기로는 호흡기 쪽이라든지 이러한 컨택트 자극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얘기가 있었는데 더 자세히 논문을 분석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주방에서 손소독제 사용하고 음식 만진다던데 소독제 먹으면 어떻게 되죠? 근데 손소독제를 사용을 하고 바로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손소독제를 쓰면 손이 굉장히 끈적끈적해서 아마 물로 씻을 것 같은데, 만약에 손소독제를 사용을 하고 음식을 만진다면 대부분은 이게 증발이 되는 성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축적이 많이 되지는 않을까 싶은데, 끈적끈적한 성분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도 우리가 먹는 젤리라든지 이런 성분들도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소독제를 먹으면 조금 소화가 안 되거나 배가 아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무슨 병으로 호흡기 질환들처럼 병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로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만나 다른 바이러스가 만들어질 수 있나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독감 바이러스랑 만나서 다른 바이러스가 만들어지지는 않잖아요. 바이러스가 다른 바이러스랑 만나서 질환이 더 악화가 되거나 더 증상들이 심해지거나 어떠한 새로운 증상들이 더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바이러스들이 만나서 자기네들끼리 새로운 바이러스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되실 것 같고, 오히려 노로바이러스랑 코로나 바이러스가 겹치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떠한 분이 열이 굉장히 많이 나고 설사를 너무너무 심하게 해서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코로나 음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마 그분은 노로바이러스였겠죠. 그래서 요즘은 열이 나고 어떠한 감염 증상이 있으면 굉장히 코로나 검사만 하고 코로나만 아니면 일단은 집에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독감도 지금 양성이 안 나오는 것 같고, 이러한 부분들도 조금 한번 저희가 조금 충분히 검사를 해서 정말 독감이라면 제대로 독감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저희가 관찰을 하고, 또 필요한 환자들은 독감 항바이러스제를 주면은 더 환자한테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RNA 바이러스는 마구잡이로 만든다든 마구잡이로 자기의 유전체들을 조금씩 바꿀 수는 있지만 이게 새로운 바이러스로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나중에 코로나 정리를 하면서 RNA 바이러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RNA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실은 뭐 A형 간염도 RNA 바이러스고 로타바이러스도 RNA 바이러스고 노로바이러스도 RNA 바이러스. 그래서 생각보다 저희가 알고 있는 많은 바이러스들이 RNA 바이러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바이러스는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카더라라는 썰이지만 현재 유행하고 있는 코비드 19은 인위적으로 조작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바이러스를 만들면 새로운 바이러스가 만들어질 수 있지만 정상적인 환경에서 RNA 노로바이러스랑 RNA 코비드 바이러스가 우리 결혼해서 새로운 걸 만들자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동원참치님, 노로바이러스는 걸리면 무조건 격리해야 될까요? 무조건적인 격리는 실은 어렵습니다. 뭐 호텔에 가서 혼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저희가 이제 이 격리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질환 중에 하나가 여름철에 유행하는 수족구잖아요. 큰애가 수족구에 걸렸어요.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격리를 해야 되나요? 옛날에 어떤 논문에서 유치원에서 수족구가 유행을 할 때 한 교실은 굉장히 위생을 철저히 소독을 하고 선생님도 손을 열심히 닦고 아이들도 열심히 손 닦이고 한쪽은 평소랑 똑같이 하고 해서 비교를 했더니 열심히 했던 반에서는 수족구 환자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솔직히 격리를 하면 제일 좋기는 하지만 모든 상황들이 그 사람을 격리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는 못하잖아요. 격리를 할 수 없더라도 그 사람이 만지는 물건은 철저히 소독을 하고 무조건 손을 열심히 씻고 특히 화장실 갔다 온 이후 그 다음에 밥 먹기 전에 음식 조리하기 전에 무조건 손을 열심히 씻고 그 다음에 식기도 굉장히 필요하다면 끓는 물에 데쳐서라도 소독을 하시고 이러한 부분들을 유의해 주셔야 되고 격리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정 전염병으로 격리를 해야 되는 질환들이 있는데 노로바이러스는 격리를 해야 되는 질환은 아닙니다. 입원을 해야 되는 경우도 일부 논문에서는 뭐 7%, 10%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탈수가 조절이 안 될 정도로 계속 토를 한다. 제가 부모님들께 늘 드린 말씀이 있어요. 토하는 것보다 설사하는 게 낫다. 왜냐하면 설사하는 거는 어쨌든 뭘 먹기는 먹거든요. 근데 토하는 거는 들어간 게 30분 안에 토하면 저희가 약도 다시 주세요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흡수가 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탈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진행될 수 있는 요건이기 때문에 구토가 너무 심한 경우에서는 입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덧도 굉장히 심한 경우에서는 입원을 시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노로바이러스인데 증상이 너무 심하고 아무것도 못 먹고 계속 토하면 입원을 해야 되지만 토하는 증상이 조금 횟수가 많지 않고 배는 아프지만 뭘 먹기는 먹는다 한 경우에서는 반드시 입원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RNA는 DNA만 교합하고 숙주를 타겟하는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서 제가 RNA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다음에 코로나 편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로바이러스와 코로나 바이러스가 같이 걸리면 합병증이 심해지는지에 대해서 아직 데이터는 없는데요. 사망률까지도 지금 뭐 보고되는 건수들은 없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코로나에서 열이 나고 기침을 많이 하면서 불연성 증발이 많이 일어나는데 노로바이러스도 탈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해서 아마 탈수가 더 빨리 진행되고 증상이 많이 조금 더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망률 자체가 높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RNA는 선이 하나고 DNA는 선이 2개. RNA도 싱글 스트랜드와 더블 스트랜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말 옛날 생물 시간이어서 갑자기 머리가 아픈데 이 부분들은 나중에 RNA 바이러스 말씀드리면서 제가 더 열심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에서 나오는 바이러스 때문에 다른 동물이 걸리는 병. 인간 때문에 동물이 걸린다기보다는 동물과 인간이 공유를 하는 질환들은 일본뇌염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서도 돼지한테 병을 일으키는데 돼지를 물은 모기가 사람을 물면 사람한테도 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떤 바이러스들은 사람과 동물이 또는 동물이 숙주인 경우도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동물이 숙주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숙주가 동물이 될 수 있냐 없느냐가 아마 이런 차이들을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생각보다 가벼운 주제로 시작했는데 뒤로 갈수록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들이 나와서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람이 숙주인 바이러스는 동물이 숙주가 아니면 사람이 숙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한테 옮길 수 있도록 바이러스를 증식시키는 하나의 감염원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어떻게 보면 사람도 하나의 숙주지 않을까요? 이 안에서 레플리케이션 돼서 비말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숙주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사람이 숙주이냐 동물이 숙주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감염 관리도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올해 첫 강의였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주변에서 노로바이러스 환자들이 좀 있었어서 이 주제를 다뤄봤는데 굉장히 심도 있는 주제로 이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이 시대를 겪으면서 정말 일상생활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했는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저희 친정엄마께서 92세가 이제 되신 저희 외할머니를 모시고 사시는데 저희는 이모가 셋이에요. 그래서 1월 1일 날 외할머니 계신 곳에 다 모여서 다 같이 세배를 하는데 금년에는 4인 이상 집합 금지를 해서 저희가 모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줌으로 새해 인사를 나눴었는데 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고 함께 시간을 같은 공간에서 보낼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특별하고 소중한 일들인지 정말로 몰랐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나와 함께 한 집에서 사는 사람부터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컨택을 해서 정말로 이 소중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이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도 많이 노력을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전까지 누적됐던 많은 부분들 때문에 아직까지도 감염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시기들이 빨리 지혜롭게 지나갈 수 있도록 조금 더 같이 잘 참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강의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는 제가 열심히 논문을 읽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다시 준비를 해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